자, 시읽기의 네 갈래길, 백석의 맷새소리. 자, 우선은 생각 열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이렇게 열자라는 부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 부분이야. 자,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남학생은 그림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주목했다. 어떤 형식? 여학생은 자신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처럼 같은 그림을 보고도 감상 내용을 서로 다를 수 있다. 작품을 보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나 경험, 가치관, 작품 해석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우선은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나 경험, 가치관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작품 해석의 방법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규칙이라는 것도 좀 있거든. 외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 자, 외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썼는지, 이 작가의 삶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이걸 바라보는 거거든. 그걸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불러. 그 다음 작가가 어떤 시대, 상황을 이 안에다 모방해서 집어넣는지, 어떤 모습을 모방해서 재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걸 반영론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독자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효용론이라고 부르게 되지. 자, 이렇게 감상하는 걸 우리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 이 자체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이런 감상 방법을 우리는 내재적 감상 방법이라고 부르게 되지. 요거는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것도 영상 꼭 한번 들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밑에 이단원의 학습 요소,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해라. 백석 씨의 맷새소리를 감상하고 비평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다양한 해석을 비교해 보면서 해석의 근거를 파악해보자. 이게 출제 포인트겠지. 맷새소리를 이렇게 감상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거야. 주체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하자. 작품 해석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주체적인 관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주체적인 관점. 자,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해석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주체적 관점이 있어야 돼. 요거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넘겨서 전체적인 바탕학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자. 비평문, 글의 종류 알아둬야 되겠지? 작품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여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글이다. 일반 독자가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전문가가 설명한 글이다. 비평문. 문학작품 해석의 다양한 방법, 작가에 주목하자. 작가, 그래서 작가 그럼 시인은 이렇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화자는 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시인과 같은 걸로 보면 안 돼. 화자를 중심으로 또는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은 열로 내려와야 된다. 꼭 체크해 주세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는 방법. 어디에? 시대. 꼭 알아두시고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독자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마지막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만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외재적. 작품 자체를 내재적. 됐나요? 자, 그 다음 문학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 요소가 있어요. 독자가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다음 독자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독자의 가치관 어떤지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양한 해석을 비교, 작품 감상하기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한 자신만의 주체적인 관점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주체적인 감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맷새소리, 해제. 이 시는 어느 집 처마 끝에 고드름을 매단 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명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대요. 우선 명태를 보고 있었나 봐요. 제목인 맷새소리는 청각적 울림을 더하면서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각과 시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감각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운율은 내재율, 반대는 외역률. 자, 내재율하고 외역률. 외역률은 정형시에 쓴다고 그랬어요. 정형시. 시와 태교와 같은 것들이 정형시예요. 그래서 보통 자유시라고 하면 다 내재율이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성격은 감각, 비유, 일상, 명태. 뭐 일상이라는 건 반복된 어떤 삶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장면을 포착했겠죠. 자, 주제인 암울한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적막감과 희망에 대한 기다림. 특징, 시가 창작되던 당시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삶의 풍경 보이죠?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삶의 풍경이다. 시적 화자의 모습을 명태로 형상화했다. 중요한 내용이죠. 시적 화자의 모습을 명태로. 제목인 맷새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미와 정서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자, 시읽기의 네 갈래 길. 맷새소리를 네 가지 해석 방법으로 비평했대요. 네 가지 해석 방법이라면 아까 여기 한 요 부분인가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 성격은 논리적, 분석적, 체계적. 나머지는 쭉 읽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맷새소리. 정급별 교수였던 내용을 빼고 요 내용만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백석 맷새소리. 맷새소리란 뭐 산새일까요? 그죠? 산의 새 소리. 청각. 자, 읽어봅시다.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 위에도 사진이 있지만 이렇게 처마 끝에다가 명태를 달아놨어요. 쭉 그죠? 묶어서 명태를 말린다 이런 것들은 현재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린다. 자, 명태는 꽁꽁 얼었다. 꽁꽁. 이런 것들은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은 부사예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길다랗고 파리하다. 오른쪽 길다랗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름이 기다랗다를 잘못 표현한 것. 그래서 시적 허용이다. 됐죠? 그래서 기다랗고 파리한 물건. 길다랗다라는 것 자체 이제 길다란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시적 허용한 것 같아요. 쭉 늘어지게. 파리한 물고기인데 고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고드름이 쫙 이렇게 달렸나 봐요. 됐죠?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 표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백석이란 인물은 일제 강점기 요때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시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일제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모습을 담은 시들을 조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승이라든지 팔원이라든지 이런 시들이 어떤 가족 해체.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흰 바람벽이 있어. 이건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남신의주유동 박시봉방 이것도 한번 봤었죠. 이런 시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시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의 어떤 냉혹함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이제
겨울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걸 나타내죠. 자, 그 다음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간다. 해는 저물었다라고 하면 하강적 이미지가 되고요. 날은 다 가고요. 시간의 이동 나타나고 있죠. 볕은 서럽게 차갑다. 자, 서럽다. 감정 나왔고요. 자, 볕이 나와 있는데 볕은 차갑다. 역설법.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역설법, 반어법 구분해 주시고 반드시 출제 포인트. 그리고 예문집 항상 정리해야죠. 서럽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내가 명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어디에 달렸어요? 가슴에 달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태는 볕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다가 날이 다 저문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여기에서 명태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 처마 근처에서 이렇게 명태를 쳐다보고 있었을 거고, 어쩌면 누가 오길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쓸쓸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꽁꽁 얼었던 이 고드름이 내 마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얼어버린 거니까 내 마음도 뭐가 된 거예요? 얼어서 고드름이 달려버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화자도 나도 명태처럼 꽁꽁 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표현 방식 같은 것들 좀 기억해 주면 좋겠죠? 현재 영어미, 이건 과거지만 음성상징어, 시적 허용, 요 시각적 이미지,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볕은 서러움에 차갑다, 서럽게 차갑다, 역설법. 그 다음에 감정이입, 요것도 항상 같이 예문집 보시고요.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나의 분신. 어려운 말로는 투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을 달렸다. 가슴에 길다란 뭔가 쓸쓸한 정서죠. 고드름으로 표현한 거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했다. 나의 어떤 쓸쓸한 마음을 고드름으로 드러낸 겁니다. 화자 자신을 명태에 비유한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시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다시 둘로 나눠본다면 명태를 말리는 객관적 상황을 제시하고요. 묘사. 뒷부분에서는 시적 화자와 명태를 동일시하여 화자의 모습과 처지를 드러냈다. 핵심 포인트 1.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리고 있고요. 이 사행은 명태가 꽁꽁 얼어 있음을 대상의 모습을 표현했다. 객관적 상황. 자, 나도 얼어붙었다. 나도 명태처럼 꽁꽁 얼어 있다 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는 건 화자의 처지, 이렇게 드러냈죠. 중요한 시성 방법이 있습니다. 화자의 시전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옮겨지고 있죠. 앞에는 경치, 선경, 뒤에는 후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시상 방법을 찾아라라고 했을 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경, 후정. 아마 한시 같은 경우들, 송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글쎄 중학교에서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빈출이 많이 돼요. 특히 뭐 봉황수 같은 경우는 찾기도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명태와 화자의 관계. 자, 이 시에서 화자가 자신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명태는 화자의 분신이며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명태는 화자의 분신이고 자화상인데 이걸 통해 이제 어떤 것들을 드러낼까 볼까요? 이 시의 분위기는 적막하고 쓸쓸해. 꼭 알아두시고요. 자, 맷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집 주변에 인기척이나 인적이나 인기척이 드물다는 걸 암시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잘 볼게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적막함, 고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는 선택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청각이면 시끄러운 거 아닌가요? 맷새 소리가 들릴 정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그건 청각을 통해서 그렇죠. 고요함을 드러내는 거죠. 낙엽 소리가 들릴 정도면 그만큼 조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문턱을 서성이고 있다.
화자가 느끼는 서러움은 암울한 당시 우리 민족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고독함,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걸 거고요. 됐죠? 시의 분위기, 그다음 화자의 정서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세 소리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 읽기 네 갈래 길 요걸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봅시다. 이 시는 백석의 여러 시 중 드물게 짧고 간결한 시다. 자, 특징이네요. 짧고 간결하다. 이 시는 어느 집 처마 끝에 고드름을 매단 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명태를 그리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드러냈고요. 묘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명태는 기다란 데다가 얼기까지 했고 꼬리에 기다란 고드름을 매달고 있어서 더더욱 파리해 보인다. 자, 그러면 기다라다. 거기에 고드름을 매달았다라는 것이 바로 파리함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간 저물녘의 겨울 표시니 자, 분위기 나타내고 있겠죠. 서럽도록 차갑게도 할 것이다. 작은 요 볕 요것이 아주 서럽게 차갑게 느껴진다. 감각화 시켜놨죠. 볕이 차갑다라는 모순되는 감각의 이미지는 이런 맥락에서 생성되었다. 한컷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이다. 자, 요거는 그렇죠. 전급별 교수가 그냥 분석해 놓은 거죠. 이 시의 놀라움은 제목 메세 소리에서 나온다. 시 본문에는 메세 소리는커녕 메세의 흔적조차 나오지 않는다. 명태의 시각적 묘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를 다 읽고 나면 왜 제목이 메세 소리일지 한참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 메세 소리는 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 깨끗하고 맑은 청각적 울림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준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메세 소리, 분위기 형성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상상해보자. 메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집 주변에 인기척이나 인적이 드물다는 것을 암시한다. 암시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엿볼 수 있다. 자, 마당이 비어있으므로 메세들이 지저귀는 것이고 그 지저김이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메세 소리는 화자의 적막함 혹은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한다. 그 묘에는 그리움, 쓸쓸함 다 있는 거죠. 나아가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있으니 이제 곧 메세 소리가 마저 들리지 않을 시간이다. 이 적막한 기다림의 시간에 메세 소리마저 없다면 그 집은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메세 소리마저 없다면 그 집은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매우 쓸쓸하다. 서리법.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까먹으면 큰일 나요. 요 관점.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며 화자가 서성이고 있는 저 문턱 또한 있으나 만화일 것이다. 메세 소리는 문턱과 함께 화자와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이 된다. 메세 소리 역할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품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관점에 초점을 많이 맞췄죠. 됐죠? 자, 오른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목의 효과 중요합니다. 제목의 효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글쓴이 해석 근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리 쭉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문제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시인 백석은 자 이제 백석의 내용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작가의 초점을 맞춘다. 됐죠? 이런 걸 표현론이라고 봅니다.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오산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하고 이 시를 발표한 다시는 1938년 일제강점기네요. 원산보다 훨씬 북쪽인 동해의 항구도시 함흥 그곳에서 섬세한 감성의 젊은 시인이 쓸쓸하게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그가 보는 모든 것, 그가 듣는 모든 것이 시가 되었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라고 썼듯이 시 속의 명태는 어쩌면 백석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시인의 다른 모습인 화자는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을 매달고 있다. 자, 요거 보세요. 눈물 울음이다. 됐죠? 눈물 울음을 형성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 가슴에 매단 거. 됐나요? 요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인데 고드름 물이잖아요. 물에서 얼음이 된 거죠. 물은 뭡니까? 요렇게. 자, 여기서 화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문턱에 얼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자가 문턱을 오래 서성였다는 뜻일 텐데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까지 달고 있으니 누군가를 기다리며 오래 소그름을 울고도 남았을 법하다. 하지만 화자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겨우내 오지 않고 있다. 겨울볕이 더욱 서럽게 차가운 까닭이다. 심화되고 있다. 겨울볕이 더욱 차갑게 심화되고 있죠. 백석이 시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연결지을 때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자, 시대. 반영론. 식민지에 태어나서 조국과 고향을 떠나 접하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되었으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리법. 더욱이 이 시를 쓸 즈음에는 일본의 억압과 수탈이 점점 심해져서 망국이 한이 끝없이 깊어질 때다. 바짝 마른 데다 꽁꽁한 처마 끝에 매달려서 눈물 같은 고드름을 달고 있는 명태는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이기도 하다. 그 명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반영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가 되어 꼬리가 아닌 가슴에 고드름을 단 채 우리네 슬픈 이웃들은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 자, 이처럼 이 시를 읽는 재미는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와 메세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겹쳐 읽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미지들의 사이사이에 시인의 삶이 역사 속에 소리 없는 울림들이 스며든다. 하지만 제일 커다란 울림은 바로 독자 스스로 채워넣는 각자의 이야기에서 완성된다. 효용론이겠죠. 어떤 독자는 어릴 적 건넌 마을 혹은 장이 가신 어머니를 기다렸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독자는 온다고 하고 오지 않는 애인이나 어떤 이유로든 헤어진 그 누군가를 채워 넣어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런 데 살았다면 장에 갔다가 엄마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장에 갔다 오신 물건도 사오시기도 하고 기죠 이럴 텐데, 온다고 하고 오지 않는 애인, 어떤 이유로든 헤어진 그 누군가를 채워 넣는다. 그리움. 또 어떤 독자는 새로운 내일을, 따뜻한 봄을 채워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여긴 지금 겨울이잖아. 그죠? 꽁꽁 얼었지? 이 꽁꽁 언 상태에서 언제? 봄은 또 언제 올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시읽기란 작품에서 출발하여 시간 공간의 화살을 타고 깊은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공간의 화살을 타고 가고 깊은 우주, 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포인트도 할 수 있겠죠. 시어, 명태의 의미, 그 다음 글쓴이 해석 근거, 그 다음 시인의 삶 중심으로 봤다. 그 다음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봤다. 그 다음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봤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외제죠. 자꾸자꾸 반복해 주니까 외워지겠죠 이제.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학습 활동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 아마 될 거고, 그 다음 뒤쪽에 요 보기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 시의 제목은 메세소리인데 시에는 메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온통 파리한 명태 이야기뿐이다. 화자는 문턱에 서 있고요. 꽁꽁한 명태를 보고 있고요. 자신도 그런 명태라고 말하고 있죠. 내면세계. 명태처럼 외롭고 쓸쓸한 화자, 그런 화자에게 메세소리는 따뜻한 희망의 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감상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도 메세소리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절 한번 머릿속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나의 해석은 일제강점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메세소리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광복과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시, 뭐 이육사의 시라든지 또는 윤동주의 시라든지 또는 한용운의 시라든지 이런 것과 묶어볼 수 있어요. 특히 한용운의 시 요걸 봐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1순위, 이육사 2순위, 윤동주 3순위 뭐 이렇게 시몬의 그날이 오면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수록돼 있었죠. 4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배교재에서 일제강점기 개념어 요것도 한번 했었으니까 그 중국어에서 일제강점기에 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메세 소리는 요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 쭉 뒤에까지 풀어서 검사 맡으시면 됩니다.